2021년 가나 중부의 한 시골 보건소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한 노인이 병색이 완연한 얼굴로 쓰러졌다. 가슴을 부여잡은 그는 급성 심정지 증상을 보였지만 병원까지는 자동차로 2시간, 구급차는 없었고 의료진은 혈압계조차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의료 사망, 그것도 예방 가능했던 죽음이 또 하나의 통계로 기록되었다. 이런 일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반복되는 나라, 그곳이 바로 가나다.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가나 인구의 63%가 도시 외곽 또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의 의료 접근성은 치명적 수준으로 낮다. 의사 1인당 인구는 9,800명, 전력 공급은 하루 12시간도 유지되지 않으며 인터넷은 대부분 지역에서 끊김이 잦다. 이러한 조건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을 논하는 것은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이상론일 뿐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그 이상을 진짜라고 믿었다. 2019년 미국은 가나 보건부와 협약을 맺고 클라우드 기반 의료 모니터링 시스템과 스마트폰 연동 건강관리 앱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시스템 이름은 커뮤니티 헬스 클라우드, 운영 주체는 실리콘밸리의 한 헬스케어 스타트업. 개념은 훌륭했다. 환자의 생체 데이터를 수집하여 중앙 서버로 전송하고 의사가 원격으로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 구조였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 아니, 작동할 수 없었다. 첫 번째 장애물은 바로 인프라였다. 전력 공급이 불규칙한 상황에서 장비는 작동하지 않았고 클라우드 서버에 접속할 수 없는 지역이 60% 이상이었다. 두 번째 문제는 가격이었다. 미국산 스마트워치는 기기당 $120 이상, 데이터 요금은 매월 평균 $4에 달했다. 하루 $2도 벌기 어려운 빈곤층에게 이 시스템은 건강을 살 수 있는 사람만을 위한 기술에 불과했다. 세 번째는 운용 인력의 한계였다. 현지 간호사들은 영어 문해력조차 충분하지 않았고 앱은 현지어를 지원하지 않았다. 결국 장비는 창고에 쌓였고 몇몇 병원에서는 포장도 뜯지 않은 채 폐기되었다. 이것이 바로 선진국의 기술이 가난한 나라에서 실패하는 이유다. 기술 그 자체는 훌륭하지만 현실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으며 오직 수출과 계약, 표면적인 성과만을 줬기 때문에 그 기술은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본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만다. 미국은 기술을 주었지만 살릴 수 없었다. 그들은 기계를 보냈지만 사람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오늘도 여전히 조용히 죽어가고 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나라가 등장했다. 대한민국. 그들은 묻지 않았다. 최신 기술이냐고도, ROI 투자 수익률가 얼마냐고도. 그들은 단지 하나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 기술이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단순한 물음이 세계 의료 패러다임을 바꾸는 출발점이 되었다. 사람들은 삼성이나 LG가 만드는 최첨단 기술을 이야기할 때 스마트폰이나 OLED 디스플레이, 반도체 메모리 같은 보이는 기술을 떠올린다. 그러나 정작 진짜 생명을 구하는 기술은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태어났다. 대한민국 대전 KAIST 생명공학연구소 지하실험실에서 그리고 안양의 중소기업 회의실에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기술 하나가 조용히 탄생했다. 그것은 바로 웨어러블 생체칩 기반 공공보건 모니터링 시스템, 일명 KMEDICHIP이다. 이 칩은 말 그대로 손목에 차는 작은 플라스틱 밴드 안에 들어가는 1센트 크기의 마이크로 센서다. 외형은 단순하지만 그 안에는 심박수, 체온, 혈압, 혈당, 산소 포화도 등 5가지 핵심 생체 정보를 측정하고 이를 24시간 주기로 저장 및 전송하는 기술이 집약되어 있다. 전원은 태양광 기반의 마이크로 배터리, 데이터 전송은 근거리 무선 통신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클라우드 없이도 블루투스로 로컬 서버에 자동 업로드가 가능하다. 더 중요한 건 이 칩 하나의 가격이다. 단돈 $4. 미국의 헬스 트래커 가격이 $150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무려 97% 이상 저렴하다. 한국은 이 칩을 상품이 아니라 공공재로 정의했다. 즉, 특허를 공개했고 제품 상용화를 위한 장벽을 없앴으며 정부 차원에서 원가 이하로 해외에 공급할 수 있도록 국가 R&D 체계와 연계시켰다. 이는 중국이 독점을 추구하고 미국이 수익성을 최우선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접근이다. 다시 말해, 한국은 기술을 팔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는 것이다.
가나는 이 칩에 주목했다. 그리고 놀랐다. 인터넷도 필요 없고 고급 인력도 필요 없고 값도 싸고 결정적으로 정확했다. 가나 보건부는 즉시 KAIST에 협의를 요청했고 2022년 9월 가나 세계 지역 보건소에서 KMEDICHIP 시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단 3개월 만에 병원 응급 도착 이전 심정지 예측률은 24%에서 66%로 상승했고 고혈압 조기 발견율은 3배로 증가했으며 특히 임산부 응급 이송 시스템이 거의 실시간으로 작동하게 되었다. 이 칩은 사람을 바꾼 게 아니라 시간을 바꿨다.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이라는 말을 미리 알았고 그래서 살았다로 바꾸어 버렸다. 그리고 이는 기술 그 자체보다 더 위대한 변화다. 왜냐하면 기술은 많지만 타이밍을 살리는 기술, 즉 살아있게 해주는 기술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칩이 단순히 데이터 수집 장치라는 점이 아니다. 이 칩은 현장의 간호사, 의사, 심지어 환자 스스로가 조기 판단과 개입을 가능하게 만드는 능동적 기술이다. 미국의 시스템이 진단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했다면 한국의 기술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한다. 바로 여기서 기술의 목적이 갈라진다. 누군가는 질병을 빅데이터로 보고 누군가는 고객 분석으로 여긴다. 하지만 한국은 그것을 살아있는 한 사람의 신호로 이해한다. 이 철학의 차이야말로 기술 경쟁이 아닌 문명 경쟁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한국은 조용히 그 경쟁에서 승리하고 있다. 2022년 말 가나 보건부는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우리는 앞으로 공공보건 모니터링 시스템의 표준으로 대한민국 기술을 채택한다. 이 발표는 단순한 계약 체결이 아니었다. 그것은 미국, 일본, 중국이라는 기존의 기술 강국들을 정면으로 외면하고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였던 한국을 의도적으로 선택한 결정적인 선언이었다. 왜 가나는 미국을 버렸는가? 미국의 헬스케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상업적이다. 애플의 스마트워치, 구글 핏, 핏비트, 마이크로소프트 HEALT, 모두 사용자 중심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지만 사실상 이 시스템들은 고가의 기기, 고속통신망, 고숙련 사용자가 있어야만 제대로 작동하는 구조다. 가나의 현실은 그와 정반대였다. 스마트폰 보급률은 40% 미만이고 그나마도 대부분은 3세대 안드로이드 저가폰이었다. 인터넷은 도시 외곽만 나가도 속도가 끊기고 전기는 하루 6시간도 안 들어오는 지역이 부지기수였다. 미국 시스템은 그 자체가 기회의 조건을 가정한 기술이었다. 그러나 가나가 필요로 한 것은 제약 속에서도 작동하는 기술이었다. 그럼 일본은 어땠는가? 일본은 기술적으로는 정밀했고 품질은 확실했다. 그러나 문제는 가격이었다. 일본의 생체칩 기반 건강 모니터는 개당 $230 이상이었고 데이터 분석은 클라우드 기반의 원격 의료 플랫폼과 연동되어야 하며 교육된 의료진 없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게다가 일본은 기술 이전에 매우 소극적이다. 모든 설계도는 비공개, 현지화는 제한적, 유지보수는 오직 일본 본사에 의존. 가나가 보기에 일본은 기술은 뛰어나지만 사람은 보지 않는 나라였다. 중국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가격은 미국과 일본보다 훨씬 낮았다. 하지만 그만큼 신뢰도도 낮았다. 중국은 자국산 웨어러블 헬스밴드와 통신망 기반 공공의료 솔루션을 아프리카 전역에 보급하려 했지만 정확도 오류, 위치 정보 추적 논란, 통계 조작 가능성 등이 연이어 문제로 떠올랐다. 가나의 시민단체와 보건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중국 기술은 싸지만 우리는 우리의 건강과 자유를 중국 서버에 넘기고 싶지 않다. 결국 가나가 선택할 수 있었던 진짜 대안은 단 하나였다. 한국. 한국은 기술만이 아니라 현실을 설계했다. 스마트폰이 없어도 작동하고 인터넷이 없어도 데이터가 남고 고학력 의사가 없어도 진단 알고리즘이 안내해주고 무더운 날씨에서도 충전 없이 쓸 수 있으며 무연결 상태에서도 나중에 동기화가 가능한 구조.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환경, 사람, 시간, 조건, 오류 가능성까지 계산된 전체 시스템 설계였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한국만이 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한국은 완벽한 조건 속에서 태어난 나라가 아니라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남은 경험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이다. 가나의 한 보건 행정관은 이렇게 말했다. 미국은 신발을 팔고 싶어 했고
일본은 신발을 자랑했고 중국은 신발을 강매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가 맨발로 걷고 있다는 사실부터 이해했다. 그것이 선택의 이유였고 그 선택은 지금 수많은 생명을 바꾸고 있다. 2023년 3월 가나 제2의 도시 쿠마시케이유의 메이에스아이. 어느 평범한 목요일 아침 한 임산부가 지역 보건소를 방문했다. 그녀의 이름은 아비게일, 나이 23, 첫 출산을 앞둔 주부였다. 그녀의 손목에는 하얀색 플라스틱 팔찌 하나가 채워져 있었다. 바로 한국에서 도입한 KMEDICHIP였다. 간호사는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했다. 심박수, 호흡, 혈압, 체온 모두 정상 범위. 그러나 칩은 달랐다. AI 분석 알고리즘이 심전도 패턴의 미세한 이상을 포착했다. 잠재적 저혈압성 쇼크 가능성이라는 경고가 떴고 이를 본 간호사는 즉시 고위험 임신 전담병원으로 연락을 취했다. 이송 후 2시간 만에 아비게일은 병원 수술실로 들어갔고 조기 태반 박리로 인한 내부 출혈이 확인되었다. 5년 전이었다면 그녀는 아이와 함께 조용히 죽어갔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 그녀는 살아남았고 아이도 건강히 태어났다. 그것은 기술이 어떻게 침묵 속의 죽음을 뒤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현지 언론은 이 사건을 집중 조명했다. 기적을 만든 팔찌, 침묵 속의 경고, 생명을 지키는 기술. 이런 표현들이 연일 기사에 실렸고 사람들은 이제 의료 시스템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갖기 시작했다. 이전까지의 보건소는 죽기 직전에 가는 곳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죽음을 막기 위해 먼저 가는 곳으로 바뀌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KMEDICHIP이 있었다. 더 인상적인 것은 이 기술이 아무런 위세도 없이 작동했다는 점이다. 팔찌는 단돈 $4, 휴대폰도 필요 없고 어플 설치도 필요 없었다. 단지 손목에 채우면 되었다. 그리고 그 안에 AI는 의학 논문 2만 건 이상을 학습한 알고리즘이었고 한국 의료진의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예측형 위험 감지 엔진이 내장되어 있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서울의 의료 수준이 쿠마시 골목길까지 따라온 것이었다. 이처럼 한 개의 팔찌가 한 명의 생명을 살리는 사례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고혈압 환자가 쓰러지기 30분 전 이상 징후를 감지하여 조기 진료에 성공한 사례, 당뇨병 환자의 급성 혈당 저하를 미리 감지해 저혈당 쇼크를 방지한 사례, 아동의 고열을 통해 말라리아 위험성을 사전에 식별한 사례까지. 이제 가나 보건당국은 이 칩을 단순한 의료기기가 아니라 국가적 생명 네트워크의 중심축으로 보고 있다. 이전까지는 사람 중심의 의료가 사치였다. 하지만 지금은 기술이 사람을 중심에 놓는 시대가 왔다. 그 출발점은 고가의 병원이 아니라 단지 한 개의 팔찌였고 그 팔찌는 대한민국이 만든 것이었다. 아비게일은 지금도 아이와 함께 살아있다. 그녀는 말했다.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가본 적도 말해본 적도 없어요. 하지만 나는 그 나라 덕분에 살았어요. 그 이름은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건강은 언제나 비용의 문제였다. 돈이 있는 자는 좋은 병원을 가고 최신 기기를 쓰며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다. 반면 돈이 없는 자는 약을 사기 위해 일하고 통증을 견디는 것을 일상이라 부른다. 의료는 인류가 만든 가장 정교한 차별이었다. 공공의료라는 말은 있었지만 실제로 그것이 모두에게 공평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WHO가 말하는 공공의료는 정책이었고 세계은행이 말하는 공공의료는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한국은 그것을 기술과 철학의 문제로 접근했다. KMEDICHIP는 바로 그 철학의 결과였다. 그것은 더 이상 누구나 병원에 갈 수 있어야 한다는 수동적 구호가 아니라 병원이 먼저 사람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적극적 시스템이었다. 이 칩은 값이 싸다. 하지만 싸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다. 싸도 인간적이고 싸도 정확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다. 이것은 기존 선진국이 시도조차 하지 않은 영역이었다. 미국은 늘 보험과 계약으로 의료를 논했고 일본은 기술의 우수함을 자랑하며 고급화 전략에만 집착했다. 중국은 저렴함으로 밀어붙였지만 정작 사람들의 생명과 데이터는 거래의 대상이었다. 그 틈에서 한국은 묻지 않았다. 이들에게 무엇을 팔 수 있을까? 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 이들을 살릴 수 있을까? 를 고민했다. 가나의 한 보건 전문가가 말했다.
한국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소비자라는 눈으로 접근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우리를 함께 해결해야 할 동반자로 보았다. 이 말이 바로 공공의료의 재정이다. 보호가 아닌 참여, 지원이 아닌 연대, 원조가 아닌 협력. 이제 KMEDICHIP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정의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다. 쿠마시 외곽의 한 보건소에는 이런 문구가 붙어 있다. 이 팔찌는 당신의 신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함께 숨쉬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그 문구 하단에는 조그마한 태극기가 붙어 있다. 그 작고 소박한 상징이 지금 아프리카 대륙의 보건소를, 병원을, 마을 회관을 하나둘 바꾸고 있다. 한국은 그 어떤 대국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해냈다. 건강은 부자의 특권이라는 수백 년 된 정의를 기술 하나로 예산이 아니라 인간성으로 조용히 무너뜨린 것이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다시 쓴 공공의료의 정의다. 가나 보건부가 공식적으로 한국의 의료칩 기술을 채택한 직후 놀랍게도 그 반응은 가나 내부에서 먼저가 아니라 미국 국무부와 상무부에서 먼저 터져나왔다. 미국 보건기술 컨소시엄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아프리카에서의 영향력을 당연하게 여겼다. 이제는 한국이 우리 시장을 침착하게 빼앗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사실 미국은 단순한 의료기기 수출국이 아니었다. 그들은 기술, 자본, 국제규범, 심지어 NGO까지 동원해 의료와 외교를 동시에 운영하는 복합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그러나 그 모든 전략은 단 한 개의 칩 앞에서 무력해졌다. 왜 그랬을까? 미국이 아프리카에 제공한 기술은 연동된 상업 생태계의 일부였다. 기기와 플랫폼, 유지보수와 데이터 처리까지. 모든 것이 클라우드, 미국 본토 기업, 그리고 복잡한 허가 체계에 연결되어 있었다. 그 구조 안에서 현지의 사람은 사용자일 뿐 주체가 아니었다. 한국은 달랐다. 칩 하나, 교육 하나, 앱 하나, 배터리 하나까지 모두 현지화가 가능했고 독립적으로 작동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술과 함께 주권을 주었다. 이 점에서 미국은 시장 전략에 성공했을지 몰라도 신뢰 구축에는 실패했다. 아프리카 각국 정부는 이제 미국의 솔루션을 정교하지만 불편한 것으로 기억하며 한국의 기술을 단순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는 아예 다른 차원의 문제다. 중국은 저가 공세로 수많은 아프리카 국가의 헬스케어 시스템을 공급해왔다. 하지만 정확성 부족, 감시 논란, 숨겨진 데이터 송신, 그리고 인권 문제에 대한 지속적 비판으로 인해 그 시스템은 점차 싸지만 불안한 기술로 낙인 찍히고 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실제로 중국산 웨어러블 기기 수천 개가 단 3개월 만에 기능장애를 일으켰고 이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간다 정부는 중국 장비로 수집된 데이터가 중국 내 서버로 자동 업로드된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후 해당 사업을 전면 중단하기까지 했다. 결국 중국은 시장만 키우려 했지 신뢰를 심는 데는 실패했다. 그리고 그것은 기술이 아니라 사고방식의 문제였다. 이와 달리 한국은 소리 없는 점령을 택했다. 광고도 외교적 압박도 없었고 오직 효과와 진심만으로 아프리카 보건 시장을 점유했다. 2023년 말 기준 가나 외에도 11개국이 KMEDICHIP 기반 시스템 도입을 결정했고 WHO는 해당 기술을 저개발 국가에서 가장 빠르고 널리 확산 가능한 보건 인프라 기술로 공식 지정했다. 이것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다. 지정학적 대세 전환의 신호다. 미국은 시장을 잃었고 중국은 신뢰를 잃었다. 그러나 한국은 그 틈을 파고든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관심 주지 않았던 곳에서 신뢰를 심은 나라로 기억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총도 자본도 없이 세계의 구조를 바꾸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다. 가나에서 미국의 헬스케어 시스템이 실패한 이유는 단순히 기술적 문제가 아니었다. 기술은 훌륭했다. 문제는 그 기술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설계되었는가에 있었다. 미국은 항상 혁신의 중심에 있었다. 애플의 웨어러블, 구글의 헬스 데이터 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의 원격 의료 인터페이스. 이 모든 것은 선진국 소비자의 생활에 맞춰 최적화되어 있었고 의료 시스템 역시 보험병원 소득 수준이라는 복잡한 망 속에서 작동하는 고차원적 구조였다. 그러나 아프리카는 그리고 가나는 그런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땅이었다.
하루 $2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고가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필요가 없었다. 전기가 하루 6시간도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서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처리는 사치에 불과했다. 인터넷이 끊기고 스마트폰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곳에서 미국 기술은 현실을 외면한 도식화된 솔루션으로 전락했다. 문제는 그것이 단순한 실행 실패가 아니라 사고방식의 실패였다는 점이다. 미국은 의료기술을 시장 상품으로 여긴다. 사용자, 구매자, 고객 중심. 그래서 항상 어떻게 팔 것인가, 어떻게 구독 모델을 만들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공공의료는 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한 기술이어야 했다. 또한 미국은 기술 전파라는 이름 아래 자국의 생태계를 그대로 들여왔다. 기기 앱, 클라우드 서버 유지관리 계약, 데이터 통계 보고 후속 구매. 이 복잡한 구조는 아프리카의 공공병원이 감당할 수 없었고 결국 시스템은 첫 관문부터 막혀버렸다. 더욱이 미국은 가나 정부와의 협약에서도 기술 이전에 소극적이었다. 그들은 데이터는 본토 서버에 저장하고 알고리즘은 비공개 상태로 유지했으며 오직 사용만 허용했을 뿐 공유는 없었다. 결과적으로 가나는 미국 기술을 쓰면서도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에 갇히게 되었고 이것은 주권과도 연결된 문제로 번지게 되었다. 의료는 단지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시스템이다. 그런데 미국은 이를 산업화했고 그 산업 논리는 현장의 현실과 부딪히며 완전히 붕괴된 것이다. 가나 보건부 관계자는 이렇게 회고한다. 미국은 시스템을 보냈고 장비를 보냈고 로고를 보냈다. 그러나 우리는 단 한 번도 그들의 기술 안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걸 보지 못했다. 기술은 결국 쓰일 수 있어야 한다. 누구나 어디서나 비용과 무관하게. 그리고 그 단순한 진리를 미국은 놓쳤다. 그 착각의 대가는 지금 미국이 아프리카 시장에서 겪고 있는 점유율 하락과 영향력 붕괴로 돌아오고 있다. 반면 한국은 달랐다. 기술은 작았지만 철학은 명확했다. 가장 취약한 사람부터 살릴 수 없다면 그 기술은 인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미국이 배워야 할 문명적 진실이며 한국이 세계를 바꾸고 있는 가장 조용하고도 강력한 방식이다. 가나에서 시작된 KMEDICHIP의 실험은 단순한 원조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류가 직면한 보건의 위기를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낸 하나의 대답이었고 그 대답은 지금 국가를 넘어 인류 전체의 생존 전략으로 확산되고 있다. 2023년 말 WHO 세계보건기구는 이례적으로 긴급 권고문을 발표했다. 한국의 웨어러블 기반 생체 감지 기술은 저소득 국가의 공공보건 대응 체계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으로 평가되며 즉각적인 국제 적용 대상이 된다. 이 권고문이 나온 지 불과 6개월 만에 케냐, 탄자니아, 세네갈,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등 전 세계 18개국이 한국산 칩 도입을 공식 발표했고 UNDP와 유니세프는 대한민국 보건기술 전용 트러스트 펀드를 출범시켰다. 이 모든 흐름은 단순한 기술 수입의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국제사회가 마침내 깨달은 것이다. 위기는 더 이상 북반구의 기준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팬데믹, 기후위기, 감염병 재확산, 난민 문제 등 인류가 마주한 위기들은 점점 더 전력 인프라 의료 시스템이 취약한 지역에서 폭발하고 있으며 기존 선진국 기술은 이 위기들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비싸고 너무 복잡하며 너무 느렸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의료칩은 속도와 신뢰, 저비용과 현지화를 동시에 충족시킨 유일한 해답이었다. 방글라데시의 한 UN 보건 프로젝트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15년간 수많은 솔루션을 시도해왔다. 하지만 처음으로 전기를 거의 쓰지 않고도 인터넷 없이도 작동하며 무이촌에서도 확산 가능한 기술을 만났다. 그 이름이 바로 대한민국이었다. 더 주목할 점은 이 기술이 가진 확장성과 융합력이다. KMEDICHIP는 단순한 진단 장비가 아니라 AI 기반의 위험 예측 시스템, 백신 접종 관리, 산모 추적, 감염병 초기 경고, 그리고 기후 기반의 전염병 확산 경보 시스템과도 연동 가능한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는 곧 하나의 칩이 국가 단위 의료 인프라를 대체하는 시대를 열고 있다는 의미이며 특히 기후 위기로 인해 전염병이 재출현하고 있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미 등지에서는 이 기술이 국가보건체계 그 자체의 뼈대가 되고 있다. UN 산하 글로벌 헬스 이노베이션 랩지 HIL은
2024년부터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KHMS 코리안 헬스 마이크로 시스템이라는 국제 표준화 모델로 개발 중이며 세계은행은 해당 시스템을 차세대 글로벌 의료 접근권 보장 인프라로 지정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이런 흐름의 중심에 설 수 있었는가? 기술이 전부는 아니었다. 철학과 방향성, 그리고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한국은 단 한 번도 이 기술을 사달라고 외친 적이 없다. 오히려 이 기술이 당신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는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그 말은 계산이 아니었고 외교가 아니었으며 경험에서 비롯된 진심이었다. 전쟁의 폐허에서 감염병에 시달리며 자원이 부족했던 시절을 기억하는 한국은 알았다.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기술은 가격이 아니라 진정성에서 시작된다. KMEDICHIP은 이제 단순한 한국의 성공 사례가 아니라 세계가 본받아야 할 문명 기술로 격상되고 있다. 그것은 의료기기이자 동시에 윤리의 선언이고 기술을 통한 정의이며 21세기 인류 생존 전략의 서막이다. 그리고 그 선두에 서 있는 나라는 총과 군함이 아니라 한 개의 칩으로 생명을 지키는 대한민국이다. 언뜻 보기엔 그저 작고 얇은 싸구려 플라스틱 조각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가격은 고작 $4, 무게는 20g도 채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칩을 통해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 그 조각은 단순한 센서가 아니라 존엄을 되찾게 해준 정의 그 자체였다. KMEDICHIP는 단지 사람의 몸 상태를 읽는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지금껏 외면당해온 수십억 명의 의료 사각지대 사람들에게 당신도 모니터링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다라고 말해주는 문명적 메시지였다. 우리가 정의를 법과 제도의 평등으로만 이해한다면 그 정의는 현실에서 늘 왜곡되고 지체된다. 그러나 기술로 구현되는 정의는 즉각적이고 구체적이며 살아있는 형태로 존재한다. 바로 이 점에서 KMEDICHIP는 21세기형 인권장치이자 기술로 구현된 윤리의 실천 그 자체였다. 예컨대 아프리카의 무명의 어머니가 임신 중독증으로 쓰러지기 직전에 이 칩 덕분에 구조되었을 때 그 구조는 단지 의학적 개입이 아닌 당신의 생명도 구할 가치가 있다는 선언이었다. 그리고 이 선언은 수십 년간 누구도 하지 않았던 말이었다. 미국은 최첨단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은 값싼 대량 공급이라는 명분으로, 일본은 정교한 표준화라는 논리로 의료기술을 수출했지만 그 누구도 가난한 사람도 감시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 한국은 그 말을 했다. 그리고 말로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그 권리를 기술로 구현해냈다. 이 칩은 진단기기도 상품도 전략 무기도 아니다. 이 칩은 도덕이다. 인간에 대한 믿음, 생명에 대한 존중, 그리고 모두가 존엄하다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진실을 기술의 언어로 말해주는 장치다. 한국은 지금 그 어떤 대국도 감히 시도하지 못한 방식으로 세계를 설득하고 있다. 무기나 군함 없이, 거대 자본 없이 그저 한 조각의 기술로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았다는 말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는 이 말을 듣기 시작했다. 정치가 실패하고 국제기구가 침묵하며 선진국의 외교가 이기심에 물든 순간 한국은 조용히 정의를 전파하고 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엇이 더 강력한가? 총알을 쏘는 손인가? 팔찌를 채워주는 손인가? 우리는 이제 알고 있다. 진짜 강한 나라는 생명을 살리는 나라다. 진짜 정의로운 나라는 누구도 버리지 않는 나라다. 그리고 그 기준을 만들고 있는 나라는 더 이상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아닌 대한민국이다. 2024년 2월 태국에서 개최된 아시아 보건기술 포럼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중국의 국영 바이오 기업이 자사 제품이라며 발표한 웨어러블 칩의 설계도와 내부 알고리즘이 한국 KAIST와 KETI가 개발한 KMEDICHIP의 구조와 95% 이상 일치한 것이었다. 중국판 K칩은 단가만 낮췄을 뿐 기능과 명칭까지 거의 그대로였다. 같은 시기 일본의 한 유명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자사 제품으로 유통되는 스마트 의료밴드에 한국에서 개발된 기초 펌웨어를 무단 탑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국제 오픈소스를 일부 참조했다고 해명했지만 실제 코드는 한국의 원본에서 그대로 복사된 수준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도용이 아니다. 철학의 탈취이며 정체성의 침해이고 국격의 침식이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은 단지 칩이 아니다.
우리는 기술로 사람을 존중하는 윤리를 만들었고 제품이 아니라 철학을 수출했으며 무형의 신뢰를 눈에 보이는 구조로 형상화한 것이다. 그러나 세계는 여전히 그 가치를 너무 가볍게 대하고 있다. 기술이 효과를 보이면 따라하고 이름을 바꾸고 가격만 싸게 만들면 된다는 구시대적 모방의식이 우리의 진심과 땀을 통째로 삼키려 한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기술을 팔 것이냐, 정신을 지킬 것이냐. 첫째, 지금이야말로 국가 차원의 보호 시스템이 절실하다. KMEDICHIP은 단순한 의료기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윤리기술의 대표 자산이다. 이 기술의 알고리즘, 디자인, 데이터 연동 구조는 즉시 국제특허로 전면 등록돼야 하며 명칭 자체 역시 국가 지식재산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둘째, 우리는 이 기술을 활용해 국제의료윤리의 기준을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세워야 한다. 지금까지 WHO와 세계은행이 선진국의 입맛에 맞춘 기준을 강요해왔다면 이제는 한국이 만든 신뢰 기반 의료기술의 윤리 헌장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자부심이다. K-팝과 반도체만이 국위 선양의 전부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프리카 오지에서 태양 아래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우리 기술로 살아난 생명들이 존재한다. 그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증거다. 그 증거를 우리가 외면하고 방치한다면 다른 나라가 그 이름을 붙잡고 자신들의 것으로 왜곡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켜야 한다. 기술을 지켜야 하고 철학을 지켜야 하며 우리가 뿌린 신뢰의 씨앗이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자라나도록 보호해야 한다. 이것은 단지 의료기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세계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될 것인지에 대한 선언이다. 우리는 증명했다. 총도 없이, 항공모함도 없이 그저 한 개의 칩, 하나의 철학, 하나의 신념으로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그 증명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해야 한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상황으로 한국 역시 상당히 곤란한 위치에 놓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한국이 러시아와 군사 경제적으로 많은 협력을 해오며 서로 상부상조하는 관계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침범하는 명백하게 잘못된 일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제재는 불필요한 희생을 늘리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습니다. 한국 역시 러시아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뒤로하고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참하여 대러시아 제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러시아 측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자신에게 비우호적인 국가 30여 곳을 선정한 뒤 한국을 비우호국 리스트에 포함시키면서 양국 관계는 전과 다른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의 국가전략기획실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후 경제 부흥을 위한 필수 협력국 리스트에 한국을 제1순위 협력국으로 올려놓았으며 러시아가 일부 유럽 국가들과 비우호국들에게 에너지 판매를 제한했지만 한국 기업에게만큼은 1순위 협력국의 특별 조건으로 석유와 천연가스부터 석탄까지 다양한 에너지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주겠다는 비밀스러운 제안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당장은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어지고 있기에 저렴한 러시아산 에너지를 수입하는 것을 비롯한 경제적 교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할지 몰라도 우크라이나 상황이 마무리되고 국제사회 제재가 철회되면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이전처럼 회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감정적으로 서운해진 유럽 국가들과 러시아의 교류보다 한국과의 교류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고전하는 러시아 측이 전후 경제 회복을 목표로 협력국을 모색하면서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최우선으로 설정한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러시아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힘입어 사상 최대 경상수지 혹자를 기록하는 등 건재한 경제력을 과시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현상은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산 에너지에 의존하는 유럽 국가들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자 중동과 미국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비싸게 주고 구매하고 있으며 현재 50% 수준의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는 올해 말까지 30%로 감소하며
2025년이면 10% 내외로 감소될 것이라는 게 유럽연합의 목표입니다. 현재 하루 1조 원가량의 에너지 판매 수익금을 올리는 러시아는 유럽연합의 수입 감소량을 반영할 경우 2025년에는 현재 수출량의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에너지 판매 시장을 유럽에서 벗어나 아시아 지역으로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에 러시아에서 유럽 시장에 집중하던 이유는 수도 모스크바와 유럽이 지리적으로 가깝기도 하며 러시아 내부의 유전지대와 가스지대를 다른 대륙보다 유럽으로 연결하는 것이 제일 가깝기 때문에 국제 시세대로 에너지를 판매할 경우 유럽에 판매하는 게 가장 많은 이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갈등을 빚는 유럽에게만 의존할 수 없어 최근 러시아는 극동아시아 지역으로 향하는 에너지 라인을 늘리면서 아시아 지역에 석유와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러시아는 31개의 비우호 국가들에 대한 특별 경제 조치를 발표하며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31개 비우호 국가 중에서 한국이 유일하게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미국, 영국, 독일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제한을 받게 됩니다. 물론 한국은 대부분 중동과 미국산 에너지를 수입하여 사용 중으로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낮으며 국제사회의 분위기로 보아 지금 당장 러시아와 경제 교류를 재개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러시아 측이 한국을 유일하게 제재 대상에서 해제했다는 점은 외교적으로 큰 의미를 지닙니다. 현재 러시아는 푸틴의 독재로 서방 세계와 마찰을 빚고 있지만 푸틴이 실각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푸틴의 소련 영토 회복을 위한 야심으로 국제사회와 마찰을 빚고 있지만 푸틴이 권력을 놓치게 되면 러시아는 자연스럽게 서방 세계와의 마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얼마 전 유로 에코노미카를 비롯한 다수의 서방 매체는 푸틴의 대통령 실각을 눈앞에 둔 상황이며 서방 세계의 지원을 받은 세력이 주도한 새로운 러시아 정부가 세워질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서방 세계는 러시아 내부의 반푸틴 세력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해 세력을 키우는 작전을 펼쳤고 현재 푸틴의 권력이 가장 위태로운 시기로 반란 움직임을 알고도 막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조만간 푸틴의 실각이 머지않았기에 과거와는 다르게 러시아와 협력은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러시아 전략기획실의 보고가 나왔습니다. 전후 러시아의 경제를 복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국가는 한국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등 한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이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 국민들의 호감도 1위 국가는 한국이었으며 우크라이나 상황 이후 설문조사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지금도 호감 순위는 변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한국산 제품들의 러시아 시장 점유율이 근거를 뒷받침합니다. 한국의 삼성 스마트폰은 러시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현대기아 자동차 역시 지난해 판매량 기준으로 러시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면서 러시아 국민들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불곰 사업과 우주개발 협력을 통해 본의 아니게 한국에게 많은 군사기술과 우주 로켓 기술 등 다양한 교류를 해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도 한국의 중요성을 실감하며 31개 비우호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에 대한 에너지 수출을 허가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국도 과거 러시아와의 긍정적이었던 관계를 고려하여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방 세계는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는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적극적인 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지만 한국에게 우크라이나는 과거 구소련의 위성국가로 한반도 분단에 일조한 국가이기에 한국은 우크라이나에게 빚이 없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군사기술 중 미사일 기술과 전차 기술 등 일부분이 러시아에서 넘어와 도의적으로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제사회의 분위기상 한국은 우크라이나에게 헬멧이나 의료용품 등 비전투 물품을 지원 중이며 만약 한국이 군사무기를 지원한다면 혹시 모를 미래에 한국이 북한과 군사적 충돌을 하게 될 경우 러시아 측이 북한을 지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인 상황으로
우크라이나 상황이 종료되고 푸틴이 실각하여 민주주의 러시아로 재탄생한다면 과거처럼 러시아와 협력하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현재 글로벌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사업 철수를 발표하며 러시아 내부의 산업 기반이 굉장히 취약해져 있는 상태로 오히려 나중에 한국이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맥도날드는 러시아에서 사업 철수를 결정했으며 글로벌 완성차 제조업체들도 연이어 러시아에서 사업 철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판매량으로 1위를 달성한 한국의 현대기아 역시 일시적으로 러시아 공장을 가동하고 있지 않지만 러시아 측에선 지속적으로 공장 가동을 재개해달라며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데니스 만투로프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국의 현대기아자동차가 러시아에서 차량 조립을 지속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히며 다른 여타 기업들처럼 러시아를 떠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의 차량이 러시아에서 인기 있는 만큼 쉽게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일부에선 서방 기업들과 한국 기업들마저 러시아에서 철수하면 중국의 업체들이 러시아에서 점유율을 높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국의 자동차 브랜드와 스마트폰 브랜드는 오래전부터 러시아에 진출해 있지만 품질과 이미지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여 일정 점유율 이상으로 러시아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 1억 명이 넘는 거대 러시아 시장에서 중국 브랜드의 한계는 명백하며 프리미엄 브랜드는 서방 기업들과 한국 기업이 양분하고 있는데 서방 기업들이 완전히 철수하게 되면 그 빈틈 대부분을 한국 기업이 가져가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물론 이런 희망적인 내용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마무리되고 국제 제재도 마무리되는 것을 전제로 하기에 하루빨리 우크라이나 상황이 평화적으로 끝나야 합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놓지 못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주력 상품인 반도체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반도체 자급률은 1%가 안 되며 99% 이상의 반도체를 수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첨단 제품은 크게 유명하지 않지만 러시아가 자랑하는 전투기와 탱크는 물론 정밀유도, 무기에도 군사용으로 탑재되는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제 제재로 러시아로 향하는 반도체가 전무한 상황이며 이는 러시아 최대 우방국인 중국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고작 7% 수준에 불과해 자신들이 소비하기도 바쁘기에 러시아는 오직 한국에게 반도체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정밀 무기를 소진하자 러시아 측은 세탁기나 냉장고부터 스마트폰에 탑재된 반도체를 이용해 정밀 유도 무기에 탑재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미 국무부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러시아의 반도체 공급난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러시아 측이 한국과 관계 회복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라는 사실에 유럽을 다 합쳐도 한국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미국을 뛰어넘어 전 세계에서 한국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외신에서 주목하는 한국 방산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최근 미국 워싱턴 포스트, CNBC,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직접 보도한 한국 방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올해 한국에서 건네받아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155포탄량이 모든 유럽 국가의 공급량을 합한 것보다 많았다고 미국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가 4일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착 상황을 되짚어보는 심층 기획 기사에서 한국산 155포탄이 우크라이나에 간접 지원된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올해 초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큰 숙제가 우크라이나에 155포탄을 공급하는 일이었다고 미국의 생산량으로는 한 달에 9만 발 이상이 필요한 우크라이나 수요의 10분의 1 조금 넘는 수준밖에 충족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이 공급한 탄약을 대량으로 보유한 한국에 눈을 돌렸습니다. 한국이라면 41일 안에 공중과 해상으로 33만 발을 실어나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교전 지역에 무기 공급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법이 장벽이었고 결국 간접 지원 방식은 수용할 수 있다는 한국 정부의 뜻에 따라 올해 초부터 탄약 공급이 성사됐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WP는 결과적으로 한국은 모든 유럽 국가의 공급량을 합산한 것보다 더 많은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나라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신문은 한국에서 이송된 포탄량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신문이 거론한 한국에서 이송됐다는 포탄이 곧바로 우크라이나의 전장에서 사용됐는지, 미국이 한국발 포탄으로 자국 무기고를 채움으로써 기존에 자신들이 보유한 포탄 재고 물량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할 수 있었다는 취지인지는 불분명해 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과 관련해 직접 지원 물량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또 대미 무기 수출은 최종 사용자는 미군이라는 조건 하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한화는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155포탄을 생산량도 급격히 늘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탄약수 10만 개를 공급한 뒤부터 더 바빠졌습니다. 인력과 시설을 확충해 기존 2교대에서 3교대 작업까지 하며 생산 능력을 2배 이상 높였습니다. 여기에 폴란드까지 한국 측에 연간 10만 발을 생산할 수 있는 포탄 공장 건립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에서 한국만이 가능한 일이라고 밝히며 선정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한화는 이제 더 빠른 공급을 위해 스페인 탄약업체와 협력하여 스페인 내 탄약 생산 기지를 추가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방산기업 최초로 유럽 탄약 시장 선점에 나선 것입니다. 이런 소식과 함께 얼마 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수요가 급증하는 155포탄의 장약 공급을 계기로 자유진영 우방국인 영국과 방산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협력 관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화는 영국 BAE 시스템즈와 1,759억 원 규모로 NATO 회원국이 사용하는 155포탄이 모듈화 장약 MCS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화는 2019년부터 선제적으로 NATO의 사거리 기준을 충족하는 추진장약 개발에 나서 올해 초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영국 자주포 획득 사업에 K9AE가 선정되면 MCS도 동시에 공급해 패키지 형태의 수출도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전 세계 방산 시장에 한국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방송사들이 연쇄적으로 한국 방산 능력에 대해 특집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데요. 한국은 2027년까지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위의 무기 수출국이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은 매력적인 가격과 더 빠른 배송 시간을 통해 서구 방산업체와 값싼 중국 개발업체와의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했습니다. 한국은 많은 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매우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세계 최대의 무기 거래국이 되었으며 중국이나 독일을 능가할 수 있었을까요? 2010년부터 2017년 사이에 서울의 총 방산 수출액은 31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2017년에만 한국의 132개 기업이 83개국에 무기를 수출했습니다. 이후 아시아를 넘어 유럽, 남미까지 판매 영역을 확대했습니다. 30년 동안 대한민국 바다를 지켜온 퇴역 호위함입니다. 이 함선에 수정된 버전은 현재 방글라데시 해군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한국 군용 장비를 운용 중인 다른 만인 국가도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은 전 세계에서 9번째로 큰 무기 공급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네덜란드, 터키보다 높은 순위였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가장 큰 방산업체로는 한화, KAI, LI지넥스원, 현대로템입니다. 탱크, 비행기 등 이들 제품이 국내 최대 방산 전시회인 ADEX에 전시됐습니다. 한국 방산 장비의 주요 고객 중 다수가 이곳에 상당한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폴란드에도 전용 전시관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의 이웃 국가인 폴란드는 로켓 발사기, 탱크, 장비를 공급하기 위해 2022년 8월 한국 기업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무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이어 폴란드의 두 번째로 큰 무기 수입 파트너가 됐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매우 중요한 안보 상황에서 폴란드에게 필수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군수 산업은 미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이는 NATO 표준과의 호환성을 의미합니다. 이는 NATO 회원국인 폴란드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의 군수 산업은 미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이는 NATO 표준과의
동맹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거래인 첫 번째 무기들이 폴란드에 도착하는 데는 불과 3개월이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2018년 헝가리는 독일의 레퍼드 전차 44대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체결 이후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전차 1대만 인도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럽 방산업계의 잠재력에 비하면 한국 방산업체의 입지가 상당히 탄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한국의 방위산업 성장은 1950년부터 1953년까지 북한과 치른 비극적인 전쟁 이후 필연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은 북한과 오랜 군사적 긴장과 갈등의 역사가 있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산 라인을 유지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연구개발에 계속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존의 무기체계의 첨단 기술을 접목시켜 더 많은 가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전쟁에서 한국군은 처음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훈련하고 보급한 북한 공산군에 압도당했습니다. 미국은 유엔의 위임 통치하에 한국을 지원했고 전쟁이 끝나가던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 모두 엄밀히 말하면 여전히 전쟁 상태입니다. 그 이후 전쟁의 상처와 주기적 갈등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한국인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경쟁력은 몇 가지 중요하고 매력적인 특징적인 요소에서 비롯됩니다. 첫째, 빠른 납품 일정입니다. 둘째, 제조 효율성과 우수성입니다. 셋째, 방산업체를 지원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한국의 방산 제품은 다른 경쟁 솔루션에 비해 매우 비용이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효율성을 고려하면 성능과 화력 측면에서 여전히 매우 좋은 성능을 발휘합니다. 둘째, 국내 주요 방산업체들은 고객의 피드백에 매우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으로 인해 무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한화는 독일의 라인메탈을 제치고 47억 달러 규모의 호주 레드백 보병 전투 차량 129대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이는 한국 군장비의 경쟁력을 세계 무대에서 입증한 수많은 거래 중 하나로 호주 레드백 입찰 이후 동유럽 국가들이 많아 차세대 보병 전투 차량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구축은 또한 군대를 현대화하려는 폴란드의 계획의 일부이며 특히 오랫동안 연기되었던 소련 이후 장비 교체, 폴란드 군대의 규모 확대, 협력을 통해 국내 방위 산업의 잠재력 개발 등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외국 파트너와 함께 현재의 방산 수출 속도가 2027년까지 지속된다면 한국이 2027년의 4대 방산 수출국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한국 최대 방산업체가 새로운 무기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화의 시설이 어떻게 폴란드로 향하게 되었는지, 미래의 NATO의 무기고를 강화할 수 있는 잠수함을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는 한국이 세계 어느 곳보다 빠른 속도로 무기 판매를 늘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5년 만에 방산 수출이 177% 증가했습니다. 프랑스의 방위 산업 규모는 상당히 크지만 한국이 생산량을 늘리는 속도는 미래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한국이 어떻게 거대 국방 강국으로 변모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서방 군사 동맹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한화 공장 내부 근로자들은 수십 대의 K9 자주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한화는 한국 최대의 방산업체입니다. 그들은 한국의 무기 수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토의 핵심 회원국인 폴란드가 137억 달러 규모의 무기 거래 일환으로 이를 구입했기 때문입니다. 이곳 직원들이 건설할 수 있는 빠른 속도가 주요 판매 포인트라고 말합니다. 프로세스는 3단계로 완료됩니다. 무기의 뼈대를 조립하고 부품을 연결한 후 성능을 테스트하는 과정입니다. 회사는 구체적인 시간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최근 배송은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K9의 첫 선적은 계약이 체결된 지 불과 3개월여 만인 12월에 폴란드에 도착했습니다. 이는 협정이 체결된 지 수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진행 중인 유럽의 다른 무기 거래와는 대조적입니다. 한화는 빠른 완료 시간이 신규 고객 유치 전략의 주요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군사 분석가들은 부분적으로 고조된 지역적 긴장 때문에
한국이 일부 서방 국가들보다 이러한 시스템을 더 빨리 구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냉전이 끝나자 유럽의 군사 강국들은 재래식 무기 생산 능력을 줄이기 시작했고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한국은 생산을 늘렸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은 주로 전통 전장무기 개발에 주력해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들은 항공기, 핵잠수함 등 첨단 무기 개발에 주력해온 반면 한국은 대포 등 여타 무기 개발에 주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욱 발전된 해군 설계를 서방으로 수출하려고 합니다. 한화의 조선소에서는 직원들이 최신 잠수함인 KSS-3을 비롯한 선박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업계 분석가들은 이 제품이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잠수함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한화는 이 디젤 추진 선박을 또 다른 NATO 회원국인 캐나다에 판매하기 위해 협상 중입니다. 한화는 자동화된 기계를 사용하고 더 많은 부품을 현지에서 생산함으로써 비용과 생산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 계신 이곳이 잠수함 압력 선체를 제작하는 곳입니다. 지금 잠수함 압력 선체 공장은 약 90% 정도 자동화로 되어 있고 회사는 2027년까지 이러한 시스템의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릴 계획입니다. 군사 분석가들은 이 설계가 미래에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해군으로부터 NATO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최근 한국에서 또 한 번의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수주의 성공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7조 규모의 폴란드 방산 계약에 이어 이번엔 이집트 측에 320대 분량의 전동차 수출 계약이 타결된 것인데요.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 교통 인프라가 처참한 수준인 이집트에선 전동차 라인을 설치하는 것이 오랜 국가적 숙명이었기에 이번 계약은 양국 모두에게 더할 나위 없는 역사적 성과가 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번 계약에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상당히 재밌는 일화가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한 고위 정치인이 한국산 전동차의 탑승을 마치자마자 기대도 못했던 충격적인 경험에 기겁하며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데까진 고작 30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장에 있던 이들은 그가 마치 눈이 뒤집히며 천국에 온 듯한 표정마저 지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현장에선 무슨 일이 있었고 그가 한국 전동차에 반해버린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인 메이드 인 코리어 열풍은 단지 방산 시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현대로템은 다수의 K2 흑표 전차를 폴란드에 팔아치운 것도 모자라 이집트 교통부 산하 터널청이 발주한 7,557억 원 규모의 카이로 전동차 공급 및 현지화 사업까지 수주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수주는 이집트의 신규 민관 합작 철도 차량 제작업체인 내릭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통해 맺은 것으로 전체 사업 규모는 무려 8,802억 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현대로템은 현지 철도 차량 제작 기술 이전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며 2028년 보증기간이 지나면 8년간 차량 유지 보수를 함께 진행할 예정인데요. 수에즈 운하공업단지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이집트 정부는 이번 협력으로 해당 공업단지 내 철도 차량 생산 공장 설립과 동시에 최대 관심사인 철도 차량 현지화 확대를 모두 추진할 수 있게 됐고 철도 현대화를 국가 과제로 선정한 이후 고속철도 도입과 주요 도시 지하철 확장 및 광역철도를 확충하는 등 이집트의 성장성에 막대한 뒷받침이 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이번 수주를 위해 대략적으로 4억 6천만 달러와 수출금융 1억 달러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이 적용됐다고 밝혔는데요. 치열한 국제경쟁 입찰에서 경쟁국들이 자국 기업의 양어성 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응해 한국 또한 양어성 금융 패키지를 적기 제공함으로써 사업 수주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이었죠. 이번 지원으로 해외 진출 기회가 열릴 철도 관련 국내 중소, 중견 기업은 100여 개에 달하고 향후 수출의 파급 효과는 약 3천억 원에 이르며 고용 유발 효과 또한 5천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무역 적자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는 분명 한국에 더없이 반가운 소식임이 틀림없었지만 오히려 해당 계약에 더 환호한 건 이집트 현지 주민들과 고위급 인사들이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직접 나서 이집트를 방문해 카이로 메트로 전동차 공급 사업의 수주를 지원하고 이집트 정부와의 철도 협력 관련 MOU에 최종 사인을 하자 현지 장관들은 온갖 종류의 축사 메시지를 쏟아내며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교류 의지를 표명하는 등 전방위적인 외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현대로템의 이번 대형 수주와 관련된 숨겨진 뒷이야기가 공개되며 또 다른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당시 현장을 방문한 고위급 인사들은 무려 50도가 넘나드는 찜통 속에 과연 한국산 전동차가 이처럼 짓궂은 날씨에 정상 작동이 가능한지, 그리고 현지 기후를 고려한 차량 세팅에 관해 매우 우려스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집트 정부는 현지 폭염 속에서 고온에 최적화된 부품이 쓰일 것과 객실 내 적정 온도 유지를 위한 장치들이 반드시 탑재돼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게다가 이번 계약건은 이집트의 노후된 인프라들 재건하는 매우 중요한 건수였기에 당시 현대로템 사장단은 이집트 대통령궁에 초대돼 압델 파타 LCC 대통령과 면담 자리를 갖고 현지 철도 시설 현대화에 대한 무게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도 했죠. 이윽고 현장을 방문한 대통령궁 관계자들은 이제 막 점검을 마치고 시범운전에 들어가는 한국산 전동차에 타자마자 그만 정신이 혼미해지는 경험을 하고 말았습니다. 몸이 타오르는 찜통 더위에 반해 한국 전동차의 내부는 쾌적하다 못해 마치 북극에 들어온 것 이냥 너무도 차가웠기 때문이었는데요. 서울교통공사가 공개한 냉난방 민원 현황에 따르면 에어컨이 너무 시원하다 못해 춥다는 민원이 무려 44만 건이나 된다고 하니 이러한 한국산 냉난방 시설을 처음 접한 이집트인들의 혼이 빠져나간 건 너무도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이집트 교통 역사상 처음으로 LCD 노선도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등 탑승객 편의를 위한 각종 장비들의 수준은 까다롭기로 유명한 대통령궁 관계자들마저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는데요. 사실 이는 현대로템 측에서 10년간 공들인 이집트 시장 진출 전략과 관련된 모든 분석들이 철저하게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18세기 인구가 300만 명 정도에 불과했던 게 19세기부터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급기야 2020년 1억 명을 돌파한 이집트는 아랍 동맹에서도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게 됐지만 마땅한 교통 인프라가 정착되지 못해 지옥과도 같은 교통 혼잡은 디폴트 값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게다가 국토의 크기가 남한 면적의 10배에 달함에도 96% 이상이 사람이 거주하기 어려운 수준의 무더운 사막이다 보니 아프리카 경제대국이라 불리는 이집트가 더욱 성장하기 위해선 반드시 고질적인 교통 인프라 문제가 해결돼야 했는데요. 실제로 이집트 정부는 2030년쯤이면 인구가 1억 4천만 명을 초과할 것이라 예상하며 이런 인구를 잘 이용하면 상당한 경제대국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때를 놓쳐버린 도시계획과 지역균형 문제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인구들 이용하기는 균형 갈수록 국가 운영에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카이로처럼 바닷가를 가까이 둔 지역을 제외하면 대다수 지방의 개발이 아주 엉망인 수준이며 그나마 대도시들조차 짓담한 건물들이 가득할 정도이니 이는 국토 개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교통 인프라를 무시한 대가였습니다. 오죽하면 국토 불균형의 문제로 늘어나는 빈민가와 치안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어 고민이라고 하는데요. 이집트를 한 번이라도 다녀온 여행객들은 웬만해선 차선, 인도, 신호등을 찾아볼 수 없는 이 같은 교통 무법지대를 본 적이 없다며 실제로 대부분의 이집트인들은 길을 건널 때 절대 뛰지 말고 마주오는 운전자와 눈을 마주치는 것이 사고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최근 이집트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교통사고 건수는 약 1만 6천 건. 교통신호와 과속방지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데다 안전법규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는 대중교통도 예외가 아니며 한 예로 2017년엔 알렉산드리아 인근 역에선 카이로에서 출발한 열차가 미리 역에 정차 중이던 열차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는 바람에 2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다치는 등 대형 사고가 터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고 목격자들에 따르면 두 열차의 머리칸과 꼬리칸이 부딪히면서 열차가 공중에 피라미드 모양을 만들었을 정도로 강한 충돌이 발생했다며 이는 브레이크조차 말을 듣지 않는 노후화된 열차의 시스템상 언젠가 한 번은 일어날 사고였다고 비통함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이후 이집트 정부는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을 국가적 사명이라 판단하며 그중 세계 최고의 지하철 인프라를 만드는데 성공한 한국에 긴급 도움을 요청한 것인데요.
한편 2012년 카이로 1호선 전동차 수주로 이집트 시장에 첫 진출한 현대로템은 올해까지 이집트 철도청의 철도 신호 현대화 사업까지 맡게 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미친 듯이 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10년 동안 카이로 메트로와 관련된 모든 사업에 참여하여 약 1조 원 규모인 총 484량의 전동차를 공급하는 등 이집트 전동차 물량의 25%를 점유하게 된 현대로템은 이것도 모자라 내년엔 추가로 1억 1천만 달러 규모의 나그 한마디 룩소르 철도 인프라 확장 사업까지 독차지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이번 수주전엔 세계 최대의 철도 차량 제조사로 꼽히는 중국 국영기업 중기중처와 스페인의 철도 운송장비 제조회사 CAF와 입찰 경쟁을 벌였음에도 현대로템이 압도적인 몰표를 받으며 사업 수주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도 체계적인 서울 지하철 노선을 만들어낸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면에서 당연한 결과이며 또한 이미 손을 대기엔 너무 늦어버린 이집트의 절망적인 교통 인프라를 뜯어고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오직 한국뿐이라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번 수주건을 계기로 방산시장에서처럼 한국 전동차의 기술과 명성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나가길 또 한 번 기대할 수 있게 됐는데요. 아직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한 수많은 낙후 국가들과 러우 전쟁이 끝난 후 우크라이나 등지에서 7조 그 이상의 교통 관련